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대구시와 달성군 수성구 관계자들이 모여서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조만간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장단점도 모두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실태조사에서 가창면민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실무회에서도 그렇고 편입을 제안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창면 주민이 달성군을 벗어났을 때 입을 손실을 대구시와 수성구가 어떻게 채워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가창면민들의 의견과 선택은 어떻게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1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 공기질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15도에 머물며 3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안동은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그리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바이오 백신 관련 연구기관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생산, 시장 출시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는 2030년까지 안동시 풍산읍 약 40만 평 부지에 3,500억 원을 투입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70여 기업이 입주해 4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 유발 효과는 8조 원,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날씨가 약간 추워졌습니다. 한낮에 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는데요. 당분간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의 대기는 여전히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최고 초속 15m로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날씨가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 피해지 산림 생태 복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00여 헥타를 대상으로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생태 복원은 산불 피해 정도와 자연 회복력 등을 고려해서 2차 피해 예방 복원과 생활권 복원 등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시행되고요. 5년 동안 사업비 3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복원에는 자생식물과 돌, 흙, 나무 등 자연 재료와 피해목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보완해서 산림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8도, 습도는 58%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군과 울릉 119 안전센터가 산불 예방 진화대 등 관계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 울릉도는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계곡이 많을 뿐 아니라 소방 헬기가 육지에서 출동해야 하는 등 진화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릉군은 산불 진화대 같은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산림 인근에서의 흡연과 밭두렁 소각행위 등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께 실시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에서 4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 쟁취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점심 휴무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조창현 대구지역 본부장과 함께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점심시간 휴무 쟁취 투쟁본부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 설치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노조는 작년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대구 지역 구청장 군수들이 점심시간 휴무제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구군 본청 민원실부터 시범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인지도와 공감대가 낮다는 핑계로 아직 한 달 이상 홍보할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시행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민의 반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홍준표 시장의 반대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해야 더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기관의 장들이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상실하고 권력 앞에 굴종하고 시민 뒤에 숨는다면 지방자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시민들을 만나서 실상을 하나하나 알려나가고 주민들의 공감을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남구청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달부터 대구 지역의 8개 구군 민원실을 대상으로 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 8개 구군 단체장은 휴무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활발한 주민 홍보가 진행 중일 것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 추가 등 방문 민원을 대체할 수단을 준비해서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과 작년 7월부터 8개월 이상 길게 논의한 끝에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최종 입장으로 발표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네. 주민들의 인지도가 아직 낮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지금 잠정 보류됐습니다. 시민들은 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어동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요. 공무원도 노동자니까 점심 식사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휴식하면 오히려 더 오후 업무에 재충전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별 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대구에서도 이 제도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천동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이 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틈을 타서 이런 업무를 보러 오시는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절충하는 입장에서 1시나 2시 사이라든지 그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는 방안은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의 건강권이나 휴식권 같은 문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르신들하고는 또 무인 발급기 같은 기계들 사용하는 게 힘든 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다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좀
아무래도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교대로 점심을 먹는다든지 해서 업무 공백이 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편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왜 필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주민들이 불편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준비를 거쳐서 본청만 시범 실시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청만 시범 실시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민 불편을 핑계대면서 시범 실시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주민 불편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 9시간 중 법으로 보장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동료들과 분리되지 않고 편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그러면은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대구 지역 구군청 민원실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직원들이 절반씩 교대해서 근무하는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아니면 잘못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민원인의 피해와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교대 근무로 인해 소수의 여성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이나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혼자 샌드위치나 간식 정도로 허기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과 분리되어 혼자 점심을 먹는 시간이 지속되면 동료애도 사라지고 직장 분위기가 나빠져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자기 권리를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구 지역의 구군청 민원실에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직원들이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네. 100여 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예. 그러면 정착한 것도 꽤 있습니까? 예, 작년 7월에 50여 개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휴무제가 3월 현재 100여 개 넘는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늘었다면 휴무제가 확대되지도 정착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북 남원시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읍면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7월에는 전 지역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확대됐는데 무인 발급기를 빠르게 공급하고 고령층에게는 사용법을 안내해 주면서 혼란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이 줄어 점심시간 휴무로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도 지난해 7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는데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 24대의 무인 발급기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 또 지역 8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발급기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에 설치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늘어났을까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이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경우인데 인감증명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만 민원실을 방문할까요? 극히 일부가 점심시간에 방문을 합니다. 극히 일부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등 방문 민원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연관된 다른 민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점심시간 안에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점심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 역시 교대로 인해 점심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하고 작은 불편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1시간의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0분씩 교대 근무를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또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30분 만에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 빠듯한 시간일 겁니다. 구내식당만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수년 동안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휴식권도 건강권도 상실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무원의 정상 업무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데 30분 일찍 퇴근하면 오후 5시 30분부터는 민원실 문을 닫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성은 없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시민 인터뷰에서 그 한 분이 점심시간을 민원인들 점심시간과 좀 겹치지 않도록 네.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와 1시부터 2시 사이의 민원수를 비교하면 1시부터 2시 사이의 민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 사이가 점심시간이라는 생각을 시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1시 넘어서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를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군요. 예. 그리고 12시부터 1시 사이가 아니면 민원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한다기보다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으니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범 운영도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투쟁본부를 설치하셨는데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잠시 후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는 교대 근무자가 식사를 마치고 올 때까지 혼자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혹시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는 나이 어린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돌아오면 이 공무원은 혼자 식당에 가기 싫어서 우유와 샌드위치를 사서 자신이 출근할 때 운전해온 승용차에 혼자 앉아서 허기를 때웁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각종 악성윈원에 시달리고 동료들과 함께 식사도 제때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때로는 동료들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점점 소외되어 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우리의 형제이거나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은 시민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나쁜 정치가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만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의 진정 어린 말씀이 시민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창현 대구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생명을 키우고 관찰하는 치유농업, 이 치유농업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증 치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달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달성군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육아은민회관에 다녀왔는데요. 이날은 허브 아로마를 활용해서 라벤더 베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저도 참 힐링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현장의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뭔가 어디서 좋은 향기 나는 거 안 맞습니까? 이게 벽에 오늘 여러분들 벽에 하나씩 만들어 가져가세요. 메밀 껍질 한번 잘 만져보셨습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를 펼쳐놓으세요. 요 뚜껑을 살살 돌려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 다물로 둘. 저는 주로 생활원의 치유원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강사 이경민입니다. 주로 자연과 식물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꽃과 식물을 통해서 정서적인 효과, 또 신체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그 교육적인 효과를 다 함께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꽃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더 치유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물을 가꾸고 또 교감을 하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는데요. 한 어르신께서는 학교 가는 것처럼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할 정도로 즐겁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에 살고 있는 최판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85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누구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쓸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달성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기억력도 없고 치매기가 이제 있고 뭐 치매가 있다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고 겁도 나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니까 마음도 즐겁고 기억력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달성군 현풍읍에 사는 이정자입니다.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와요. 참 좋습니다. 꽃꽂이도 하고 석고리도 만들고 산에 가서 운동하면서 뭐 꿀밤도 줬고 또 거기서 수건도 색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참석했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접 이제 식물을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맡으면서 오감을 자극하게 되니까 인지 능력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 그리고 예전 기억을 회상하면서 기억력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니까 외로움도 해소하고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윤주원입니다. 네, 저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보고, 만지고, 만들고, 생각하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8회에 걸쳐 나만의 미니 정원 가꾸기, 허브 베개와 꽃모자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은 달성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와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모두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수서나 심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집 마당에 심겨져 있던 꽃들도 회상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꽃 이야기도 서로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매번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기대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본 프로그램과 더불어
농촌 여성과 도시 농업인을 위한 치유 농업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보다 많은 시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구 달성군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고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오늘 이슈는 뭔가요? 네, 학교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PCT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폐 이상이 있다는 이상 소견을 받은 급식 노동자가 32.4%, 3명 중 1명꼴이고요. 네.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41명이나 됩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수검자 대비 이상 소견 비율이 4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 결원이 속출하고 있고 신규 채용 또한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폐암 발병의 원인은 그럼 밝혀졌나요? 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듐에 장시간 노출되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조리듐이요? 네, 조리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제암연구소는 이 조리듐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암 발병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노동조합에 따르면 폐암 발생 문제는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최초 역학조사 결과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이 폐암 산재가 승인된 조리실무사가 근무한 학교는 조리실무사가 1인당 약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총 조리 일수 중 조리듐에 노출되는 메뉴를 조리한 일수가 81%나 됐습니다. 폐암 발생 문제가 이제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많은 게 이제 원인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처음 나왔고요. 고용노동부는 그해 12월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현직 급식 종사자에 대해 저열량 PCT 촬영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노동부는 이 기준에 따라 가급적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이 검사비를 지원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 검진 결과가 빠져서요. 이들 지역의 통계가 더해지면 폐암에 걸린 급식 종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모두 나오면 이번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 분석을 포함한 연구 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폐암 확진자와 경계선 결절 등 추적 검사가 필요한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급식 노동자가 일반인과 대비해서 폐암 유병률이 몇 배나 높은 건가요? 네, 교육부는 2019년 기준 국가암등록 통계에 나온 45에서 64살의 폐암 유병률과 최근까지 폐암에 확진된 급식 노동자 60명의 유병률을 비교해 1.1배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일반인 유병률은 폐암을 진단받은 적 있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교육부의 급식 노동자 유병률은 정부 검진에서 폐암 확진을 받은 사람과 최근 5년간 산재 신청을 한 사람만 가지고 계산했다며
과거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급식 노동자는 유병률 계산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소장은 이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숫자를 의미하는 조발생률을 비교하면 급식 종사자가 일반인에 견져 2.8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암 매우 의심 수준인 이들이 향후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배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인 대비 2.8배, 그러니까 3배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교육부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까? 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들에게 산재 신청 안내와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 이상 소견을 받은 급식 노동자들에겐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부는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각 1억 원씩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설비 개선 기간 중엔 급식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인 조리흉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븐 사용을 유도하고 튀김류 요리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치료와 시설 개선에 좀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 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14일 연 기자회견에서 환기 설비 개선이 중요한 해법이지만 교육청별 예산 편성 규모와 수준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예산 상당수가 기존 사업과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속도도 문제인데요. 이달 기준 환기 설비 개선 대상 학교는 전국 8,274곳인데 네. 올해까지 개선 예정인 곳은 1,889곳에 불과합니다. 이 나머지는 2027년까지 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 개선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요. 이 방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조리흉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견줘 평균 2배에서 3배 높은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책은 뭔가요? 네, 노동조합은 튀김 전 요리 등 조리흉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 편성을 제한토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리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급식실 배치 기준상 결혼 지역에 대한 인원 충원 대책 마련과 2023년 1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결한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과 빠른 집행도 시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교육당국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정기협의체를 운영하고 폐암 의심자 혹은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일하는 환경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네, 결국 핵심은 환경이 개선되고 사람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노동조합은 지역별로 다른 급식실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에 대한 하향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네.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법제도 개선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적정 인원 배치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해 표준화된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또 산안법 개정으로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째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직업병이 있었습니다. 네, 폐암 이외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산재는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이 대구에선 현재 233개 초등학교, 125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그리고 11개 특수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실시 중입니다. 네. 이 대구교육청 소속 급식 종사자 산재 발생 사례는 2020년 30명, 2021년 39명, 2022년 43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산재 발생 형태는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순으로 많으며 이 외에도 끼임, 맞음, 배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고 산재 신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내부에서 좋지 않아 아파도 쉬거나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는데요. 교육청이나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학교 급식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시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상급식 시행 12년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의 맛있는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건강해야죠. 건강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6일은) 마젤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해서 필리핀에 도착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하게 502년 전입니다. 502년 전인 1521년 3월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다시 읽는 역사 시간에는 대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마젤란 해협을 돌아서 태평양을 횡단하고 또 마침내 세계 최초로 지구를 일주했다. 이 이야기는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대단하다. 그렇게 오래전에 이런 일주를 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젤란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확인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역사적인 교훈은 뭘까요, 작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셨는데 네. 마젤란이 거기를 이제 돌았다고 그 이름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사적 인물이다 이런 뜻인데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이제 국내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네. 이 마젤란이나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탐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직업에 탐험가란 게 없어요. 그런 직업이 없습니까?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참 획기적인 어떤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런 정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네. 평가받고 있고요. 여행가나 여행작가 이런 분들은 그렇죠. 계시던데 그냥 좀 말하자면 다른가요? 놀러는 다녀도 탐험은 잘 안 한다. 이래 볼 수 있고 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젤란의 경우는 역사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된다는 사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흔히 마젤란은 위대한 탐험가 세계 최초 일주를 이룬 사람 이렇게 높게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은 필리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 인물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마젤란이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오늘은 대구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거나 과소평가해온 대구의 역사 많겠죠? 많습니다. 그건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네.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 의병장이 나라 안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죠.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처음 일으켰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이 남은 게 아니고 네. 혁혁한 어떤 정과 공을 세웠기 때문인데 곽재우 장군이 세운 공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해요. 네. 최초 의병장이다만 알고 그 공의 성격을 모르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최초 의병장이거든요. 그렇죠. 최초 의병장만 알고 곽재우 장군이 뭘 했나 이거는 어떤 공을 세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곽재우 장군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일본군이 서울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그렇죠. 게 있어야 군사들이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군량미를 전라도 곡창지대에 가서
군량미를 조달할 계획을 일본군이 세웠는데 곽재우 장군한테 막혀서 전라도로 못 들어가죠.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그렇게 높게 3대 대첩으로 평가받는 것도 일본군이 전라도로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홍위 장군 곽재우 이름은 다 알지만 사실 좀 민망하게도 이 망우공원에 가면 곽재우 장군이 홍위 장군인데 옷을 푸른 옷을 입고 있어요. 원래 푸른 옷은 아니고 이제 구리로 만든 동상이다 보니까 비 맞으면서 저절로 푸르스름하게 변해버렸는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한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의령에 가면은 동상이 큰 홍위 장군 동상이 있는데 어쨌든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우리 대구 것도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곽재우 장군의 공은 그 일본의 군량미 제공을 차단한 역할이군요. 그렇죠. 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의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례도 있나요?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 의병장만 최초 의병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조선 말기에 가면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잖아요. 이때 의병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문석봉이라는 분인데 이분 또 대구 사람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대단한 의병장인데 지금 집이 현풍이 남아 있는데 안내판도 없고 관리도 허술하고 또 시민들 중에도 그런 유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필리핀 같은 경우에 마젤란을 죽인 라플라프 추장이라는 사람을 국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석봉 선생 이름도 잘 모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병을 일으킨 장군이 바로 대구 사람 문석봉. 이분이시군요. 국사에서 그토록 평가를 받는 인물인 이 문석봉 의병장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그 지금 계속 조금 이래 지적사항 비슷한 것만 계속해 주십시오. 좀 좋지 않은데 좋은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역시 대구에서 또 최초로 일어난 거국적으로 일어난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 아닙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론 최초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갚아서 나라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겠다고 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건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게 대구에서 일어났고 또 국제보상운동 기념관도 잘 지어놨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대구의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이 펼쳐졌지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주권을 잃고 또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대구는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한 단체는 광복회다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달성공원에서 결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 이 광복회가 달성공원에서 결성이 되어서 매우 맹렬한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발전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도 달성공원에 지금 가보면 이 광복회가 결성된 장소라는 표시도 없어요.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반성할 일입니다. 대한광복회 창립과 활동이 대구의 대단한 자랑인데 이것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광복회 활동이 3.1운동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는 1919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자면 대구에서 3월 8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지금의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전체에서 가장 처음 일어난 만세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대구 사람들이 이 광복회뿐만이 아니라 1919년에도 전국적으로 주목할 만한 최초의 이 봉기를 일으켰구나. 경상감사가 근무하는 대도시다운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경상도 전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그렇죠. 거인가요? 대구에서. 예. 예. 만세운동이 한 언제까지 지속이 됐었나요? 만세운동은 그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아주 줄기차게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운동이었죠. 네. 대구는 역시 대구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 이후를 보통 현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현대사에서 대구가 최초로 일으킨 또 큰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로 들어오면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운동. 네. 이 대구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1960년에 일어나는 2.28 민주운동입니다. 네. 이 2.28 민주운동은 세계로 번져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재에 시달리던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준 큰 사건이었는데 국내에서도 결국 이 2.28이 3.15로 이어져서 4.19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고등학생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또 각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2.28은 이제 기념회관도 건립되어 있고 두리공원의 기념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시민들이 덜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기념식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기념식만 하고 있군요. 예, 실생활에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반영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 정신을 계승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역사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현재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역사에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지역이 최초로 했던 역사적인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하신 거 기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 모두 가져야겠네요.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따뜻한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오늘은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3월이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단어인 꽃샘추위. 이 초봄이 지나 따뜻해지고 꽃이 필 때쯤 다시 날씨가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현상으로 봄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해서 꽃샘추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꽃샘추위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봄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약해지다가 갑자기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꽃샘추위가 발생하면 동파 관련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봄이 다가와 사람들이 동파 대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농작물 역시 늦서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샘추위라는 이름처럼 벚꽃의 개화기도 늦어진다고 하네요.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따사로운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이달부터 모바일 앱과 함께하는 골목 투어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은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어를 제공해서 혼자서도 골목 투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스탬프를 모으면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건립된 대구 서구 인동촌 건강나눔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갖습니다. 이곳은 건강과 일상문화 교양 강좌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인동촌 노인복지관이 본격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 카페와 경로당, 공유부엌, 강당 등 생활 밀착형 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3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오늘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립니다. 대구 건축박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분야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국내 250여 개 다양한 건축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요. 대구 스마트 가구, 인테리어, 가정용품 특별전이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맞춤형 가구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새 가구 트렌드를 보고 싶다면 대구 건축박람회 방문 어떠실까요? 대구는 연극으로도 유명하죠. 벌써 대구 연극제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구 연극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이성민 씨를 배출한 연극제인데요. 40살이 된 대구 연극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개최됩니다. 앞서 청년들이 꾸미는 더 파란 연극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보이는데요. 일정은 대구 연극제보다 조금 앞선 23일부터 27일까지 소극장 길과 우전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자랑스러운 대구 연극의 발전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되는데요. 의무에서 또 자율로 전환된 마스크 착용, 개인의 판단과 실천으로 온전한 일상 회복 완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구지방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5,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습도는 17%로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